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가출소녀와 의대생의 소름 끼치는 괴담. 이건 정말 큰일이다. 초등학교 때 엄마가 아끼던 200만원짜리 도자기를 깼을 때보다 더 혼이 날 것 같다. 물론 그 도자기보다 비싼 건 아니지만 욕실에 나뒹굴고 있는 이 육체는 자칫하면 내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 어쩐지 너무 쉽게 모텔까지 데리고 오나 했는데 사람 일이란 세웅지마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져버린 것이다. 엄마의 환한 얼굴과 이제 한 달 후면 결혼하게 될 나의 피앙새. 정화의 실망한 얼굴이 오버랩 되기 시작한다. 2시간 전 채팅에서 만난 가출소녀와 20만원으로 밤을 같이 보내기로 하고 약속 장소로 갔다. 자동차에 히터를 틀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긴 머리를 찰랑거리며 내 키 정도 돼 보이는 훤칠한 여자애가 나타났다. 여자애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커다란 링 귀걸이를 하고 있었고 그것이 더욱 그 애를 섹시하게 보이게 했다. 차에 여자애가 타자마자 요즘 성업 중인 신도시 주변의 모텔들을 찾았지만 룸이 없어 한참이나 헤맨 후 허름한 파라다이스라는 이름의 모텔 203호로 들어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다. 먼저 샤워한다며 욕실로 들어간 애가 1시간이 넘어도 나오지 않아 들어가 봤더니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게 아닌가. 인공호흡도 10분이나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의학도인 내가 보았을 때 완전한 사망이었다. 전혀 가망이 없는. 사인은 후두골 함몰로 인한 뇌진탕으로 보였다. 바닥에 미끄러져 세면대에 부딪힌 것 같았다. 뭔가 소리가 났겠지만 난 그때 방에서 한창 에로 비디오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이 이름도 모르는 여자의 시체를 망연히 바라보고 있다. 처음엔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애는 미성년자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원조교제에 대해 말이 많은데 큰 종합병원 원장의 아들인 의대생이 그랬다는 게 언론에라도 나오게 된다면 내 앞날은 끝장이다. 그리고 엄마는 얼마나 화를 낼 것인가. 금이야, 오기야 키워놓은 아들이 이런 쓰레기와 밤을 보내려고 했다는 걸 아신다면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진다. 그리고 정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결혼 준비가 착착 진행 중인데 신랑 될 사람인 내가 다른 여자랑 모텔에 들어왔다는 걸 안다면 우리의 혼사는 그걸로 끝장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하자. 생각을. 명석한 두뇌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내가 아닌가.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이 지옥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욕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30분쯤 고민하니 흥분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생각을 정리해보자. 우선 이 파라다이스란 모텔의 위치는 신도시이다.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초저녁이었지만 인적도 드물었고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물론 나와 이 여자애가 모텔로 들어서는 걸 본 사람이 있다. 모텔 프런트에 혼자 앉아있던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빨간 머리의 20대 초반의 청년. 그 녀석도 잠시 동안 나를 본 걸로 내 얼굴을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 달아나자. 이대로 시체를 두고 달아나 버리면 되는 일이다. 시체를 발견한다고 해도 같이 투숙했던 나를 찾을 수 있을까? 잠시 동안 생각한 후 나온 대답은 찾을 수 있다였다. 난 빨간 머리에게 주차를 맡겼었다. 자동차 키를 건네주는 나에겐 녀석은 분명 이렇게 말했다. 저 빨간색 제규어가 정말 손님 차예요. 한번 꼭 몰아보고 싶었는데 빨간 머리는 내 차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왜 나의 귀중한 MR을 녀석에게 맡겼을까? 정말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이었다. 빨간색의 제규어를 가지고 있는 20대 후반의 청년은 국내에 몇 명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대로 시체를 두고 달아난다면 분명 잡히고 말겠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래, 업고 나가면 된다. 어디가 갑자기 아픈 것 같이 해서 급하게 업고 나가면. 갑자기 우리 클럽 멤버 중에 한 명인 재찬이의 말이 떠올랐다. 작년 겨울인가 재찬이가 여자를 꼬셔서 러브호텔에 갔었는데 그때 그 여자애가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서 급하게 응급실로 데리고 간 적이 있다고 했다. 말도 마, 진땀 뺐다니까.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히는데 갑자기 배를 잡고 뒹구는데 환장하는 줄 알았어. 재미 보러 갔다가 그게 웬 봉변이냐. 급하게 들쳐업고 모텔을 빠져나오는데 프런트에서 나를 막 붙잡는 거야.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 나더러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라고. 아니, 왜? 생각해봐라. 그 여자애가 죽기라도 하면 내가 죽였는지
아니면 진짜 아파서 죽었는지 모르잖아. 모텔 같은 숙박업소에선 살인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도피 중인 수배자들도 많아서 그런지 그런 경우엔 되게 민감하더라. 재찬이를 곤경에 빠뜨렸던 여자는 분명 재찬이의 등에서 신음도 하고 꿈틀거렸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도 프런트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꼼짝도 하지 않는 여자를 업고 나가면 빨간 머리는 어떻게 할까?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남자의 등에 업혀 나가는 여자. 이것만큼 이상한 광경도 없을 것이다. 희미하게 보이던 빛이 사라져 버렸다. 이대로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난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시체가 원망스럽기만 했다. 영화나 소설에서 보니까 마법사들이나 주술사들이 시체를 소생시키는 마법을 쓰던데 내게 지금 그런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 시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면 되는데 데리고는 못 나갔지만 가지고 나갈 순 있다. 그래, 어차피 이 여자는 지금 시체가 되어 있고 시체란 건 결국 고깃덩어리하고 마찬가지다. 그럼 가지고 나가면 된다. 난 시체의 허벅지, 팔을 만져보았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근육과 같은 탄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목욕을 한다고 욕탕 안에 온수를 받아 놓아서 욕실의 온도가 따뜻해 아직 체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누워있는 시체를 돌려 등을 살펴보았다. 혈액 응고가 시작되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반도 보이지 않았다. 사후경직도 혈액 응고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나에겐 정말 큰 행운이다. 열심히 공부하길 잘했다니까. 이 시체를 분해한 다음 큰 가방에 담아 가지고 천연덕스럽게 나가면 된다. 혹시 프런트에서 빨간 머리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자분은요? 이렇게 되면 곤란해진다. 이 모텔의 프런트는 현관의 정면에 위치해 있고 프런트의 눈을 피해 현관으로 나가는 건 불가능하다. 가지고 나간다는 것도 방법이 안 되었다. 결국 이 큰 키의 시체가 일어나서 성큼성큼 걸어 나가주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이다. 난 거울을 한번 보았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룸으로 들어가 모텔의 뒤쪽으로 나 있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상가들만 좀 있을 뿐 주택은 거의 없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내 예상대로다. 모텔이란 곳은 건물의 디자인에 많은 신경을 쓴다. 이 파라다이스 모텔도 마치 궁전같이 보이게 짓느라 벽돌을 돌출시키는 형식으로 지어져 있다. 내 머릿속은 퍼즐을 끼워 맞추듯 작전에 필요한 여러 조건을 검토하고 있었고 결론은 이 시체를 걸어나가게 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자면 일단 수술 도구들이 필요한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톱과 여러 크기의 칼들, 남자용 가방과 여자용 색 몇 개, 그리고 쓰레기 봉지와 청테이프와 모자. 그럼 모텔 탈출 작전을 시작하자. 준비는 끝났다. 상점들이 서서히 문이 닫기 시작하는 시내를 정신없이 돌아다녀 겨우 장만할 수 있었다. 난 정말 천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기쁨보다도 더 나를 휘감고 있는 건 이대로 달아나고 싶다는 욕망이다. 저 모텔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인가. 약해지는 의지를 붙잡았던 건 해부학 첫 시간 교수님이 해주셨던 이야기였다. 의사는 인간이 아니다. 의사는 강철이다. 그래, 나에게는 강철과 같은 의지가 있다. 이대로 달아난다면 난 평생 파렴치한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야 할 것이다. 고작 이런 일로 핑크빛 미래를 어둡게 할 수는 없다. 난 당당하게 파라다이스 안으로 들어섰다. 프런트 안에 있는 빨간 머리가 나를 보았다. 난 내 한쪽 어깨에 들려져 있는 좀 크다 싶은 색에 대해 녀석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사뭇 궁금했다. 이 색 안에는 여자용 색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는 다른 도구들이 들어가 있다. 길을 건네준 녀석은 도로 프런트에 있는 TV로 시선을 돌렸다. 역시 내 예상은 들어맞았다. 내가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모텔 같은 데서는 손님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면 들어주려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빨간 머리는 이 정도 크기의 짐에는 움직이지 않았다. 룸으로 돌아온 나는 바삐 욕실로 들어갔다. 사람이란 참 간사한 생물이다. 욕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난 시체가 없었으면 하는 어린아이 같은 상상을 했다. 하지만 시체는 그 모습 그대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쓰러져 있었다. 그래, 현실은 받아들여야지. 난 작업에 착수했다. 욕실 안에서 작업에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을 룸으로 옮겼다. 비누나 휴지, 샴푸, 타월, 어느 욕실에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이다. 그리고 옷을 모두 벗은 채 여자애가 하고 있던 브래지어로 시체의 양 발목을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시체를 물구나무 세운 뒤
발목에 묶여있는 매듭을 욕실벽에 옷걸이에 걸었다. 옷걸이의 높이가 낮아서 엉거주춤한 자세가 되었지만 그런대로 만족할 만했다. 서서히 경직되기 시작한 무거운 시체를 거꾸로 세우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다. 어차피 좀 기다려야 하니까 여유있게 앉아서 담배나 태우자. 담배 2대를 태운 뒤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온수를 틀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다. 우선 온도의 문제. 어쨌든 시체가 경직이 되면 작업이 힘들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 소리의 문제. 방음시설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건너야 할 때니까. 세 번째는 뒤처리의 문제다. 욕실에 수증기가 가득 차 있으면 습도가 높아 피나 오물이 튀어도 쉽게 응고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밑준비는 모두 끝났다. 나는 톱을 들었다. 이제 와서 손이 떨리다니. 해부학 시간이라고 생각하자. 지금은 해부학 시간이다. 하지만 떨림은 좀처럼 멈추려 하지 않았다. 그래, 엄마와 정화를 생각하자. 엄마의 화난 얼굴과 정화의 실망한 얼굴을. 나는 시체의 몸에서 목을 분리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지금이 몇 시지? 새벽 3시. 피비린내와 배설물의 냄새를 맡으며 이곳에서 5시간이나 있었구나. 내 온몸은 피와 오물로 가득했다. 어서 빨리 끝내고 목욕이나 했으면 좋겠다. 우선은 좀 쉬자. 내가 지금까지 도대체 뭘 했지? 시체의 머리는 미장원에 있는 가발 마네킹처럼 세면대 위에 잘 모셔놓았고 그 뒤에 어깨와 대퇴부에 있는 경동맥에서 피를 대충 뽑아냈다. 부피를 최대한 줄여야 하니까. 그리고 지금 욕실 바닥엔 인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고깃덩이와 뼈들이 늘어져 있다. 자꾸 바닥이 미끌거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자칫하면 여자애가 그랬듯 내가 뇌진탕으로 죽었을지도 모른다. 다시 시작하자. 난 피로 물들어 있는 커터를 들었다. 그리고 얌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는 머리를 집었고 두피를 벗기기 시작했다. 어깨가 떨어져 나갈 것 같다. 하긴 10kg이 넘는 쓰레기 봉지를 수백 바퀴는 돌렸으니 뼈는 의외로 차지하는 부피가 적다. 문제는 피와 수분을 잔뜩 머금고 있는 내장들. 구멍을 뚫은 쓰레기 봉지에 그것들을 넣고 쥐불놀이를 하듯이 돌린 탓에 욕실의 천장이고 바닥이고 할 것 없이 온통 피가 튀었다. 원심력의 원리를 이용한 인간 탈수기가 된 것이다. 진짜 탈수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기야 탈수기가 있었다고 해도 이런 것들을 넣고 돌릴 순 없는 일이지. 나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2개에 세게 들어가기에는 부피가 커 보인다. 피나 오물들은 배수구나 화장실 변기에 쏟아버리면 그만이지만 내장은 그럴 수도 없다. 결국 그 방법까지 써야 한단 말인가. 피하고 싶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천국으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색. 사람의 위는 상당히 많은 양을 담을 수가 있다. 난 2눈을 감고 한 손으로 코를 막았다. 그리고 쓰레기 봉지에 손을 넣었다. 물컹한 것을 한 움큼 집어냈다. 느낌으로는 간 같은데 얼마큼 내 위에 담을 수 있을까? 새벽 5시. 욕실 청소를 끝냈다. 선반과 세면대, 욕조, 구석구석 단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닦고 또 닦았다. 이곳에서 인체 분해가 일어난 것은 나와 시체만이 알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청소를 멈추었다. 그리고 피바다에서 헤엄이라도 치고 나온 듯한 내 몸을 씻었다. 피비린내와 구역질나는 냄새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몇 번이고 비누칠을 했다. 그리고 양치질도. 상쾌하게 샤워를 끝낸 나는 룸으로 돌아왔다. 엄마의 품같이 한없이 편해 보이는 침대가 나를 유혹했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았다. 우선 여자애가 하고 있던 커다란 링 귀걸이를 이용해 귀를 뚫어야 했다. 언젠가 한 번은 귀를 뚫어보고 싶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다니. 날카롭게 갈긴 했지만 귀를 뚫는 순간 너무나 아파서 눈물이 나왔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다니. 거울에 비치는 커다란 링 귀걸이를 한 내 모습은 철학 맞기 짝이 없었다. 이 다음에 할 일은 화장대 위에 곱게 올려진 천연 가발. 시체의 머리에서 벗겨낸 두피를 머리에 써보았더니 약간 작긴 했지만 그런대로 괜찮아 보였다. 이것이 바로 시체를 걸어나가게 하는 방법이다. 내 천재적인 머리가 어떻게 이런 작전을 생각해냈는가 하면 그녀의 키가 나만큼이나 크다는 것에서 시작했다. 사람의 눈과 기억은 참 편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눈은 피사체의 특징적인 부분만 잡아내고 기억은 그 특징적인 부분만 자신의 뇌에 각인시켜둔다.
데자뷰라는 현상 역시 이런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처음 접하는 것을 보고 어딘가에서 본 듯한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그것과 비슷한 것을 보고 인간의 뇌가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모텔에 들어올 때 빨간 머리는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내 뒤에 멀찍이 서 있던 여자의 무엇을 보았을까? 첫째는 큰 키다. 둘째는 긴 머리칼. 셋째는 눈에 띄는 귀걸이. 이 세 가지라고 난 확신한다. 그리고 난 이 세 가지로 빨간 머리의 눈을 속일 것이다. 여자의 키가 커서 분해하는 데는 힘이 들었지만 그것은 나에게 유리한 점이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 엄마의 노력이 크다. 워낙 곱게 자란 탓인지 내 피부는 여자 못지않다. 철없던 대학 1학년 때 잠깐 머리를 기른 적이 있었다. 그때 참 이런 경우를 많이 당했다. 영수가 어디 가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그때는 여성스런 내 외모가 불만스러웠지만 지금 나는 그것 덕분에 탈출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두 개의 세계는 시체가 나뉘어져 담겨있고 귀걸이와 가발도 준비되었다. 난 핸드백에서 루즈를 꺼내 처음으로 화장을 하는 여대생의 기분으로 그것을 입술에 발랐다. 전체적으로 화장을 하는 게 변신에 더욱 유리하겠지만 일단은 내가 화장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설프게 되기가 십상이다. 그리고 나중 일도 생각해야 한다. 화장을 지울 일을. 그래서 입술만 바르기로 했다. 강렬한 빨간색을 바르면 시선은 그곳으로 모아지기 마련이니까. 천연 가발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청테이프로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였다. 나중에 떼어낼 때 얼마나 아플까. 모자를 썼다. 완벽하다. 자세히 보면 이런 어설픈 변장은 눈에 띄겠지만 지금은 새벽녘이고 대개의 모텔과 마찬가지로 이 모텔의 조명도 그리 밝지는 않다. 그리고 여자들이 이런 곳에 드나들면서 수줍어하는 건 당연한 일.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정문을 나간다 해도 빨간 머리는 눈치를 못 챌 것이다. 이제 출동 준비 완료다. 복도를 걷는데 자꾸 다리가 휘청거린다. 누가 하이힐이란 걸 만든 거야. 그러고 보면 여자들은 참 대단하다. 이런 걸 신고 잘도 걸어다니니. 하이힐뿐만이 아니다. 키는 비슷했지만 이 여자의 코트와 치마가 나에게는 맞지가 않았다. 하기야 남자와 여자는 어깨, 골반의 뼈의 모습이 현저히 다르다. 하지만 겨울이라는 계절이 그걸 막아줄 것이다. 코트로 감싼 몸을 보고 남자니 여자니 관찰해내기는 쉽지 않다. 1층으로 내려왔다.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색 안에 있는 것들은 터지지 않을까. 혹시 넘어지기라도 해서 가발이 떨어지면 어쩌지. 갑자기 옷이 투두둑하며 뜯어지면. 아니야. 불길한 생각은 하면 안 돼. 프런트 앞을 지날 때 빨간 머리가 고개를 내민다. 저 몇 호 손님이시죠? 심장이 금세 폭발할 듯 뛴다. 대답을 하면 눈치를 채버릴 것이다. 내가 여자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한번 해봐. 203호 손님이시죠? 녀석은 다행히 기억을 하고 있었다. 난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룸키는요? 난 조심스레 오른손으로 계단 위를 가리켰다. 이 가리킴의 의미를 알아야 할 텐데. 남자분이 가지고 나오실 거지요?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녀석은 다행히 손짓의 의미를 알아채 주었다. 허둥대지 않고 천천히 프런트를 지나 현관을 향해 걸었다. 차가운 공기가 너무나 상쾌하게 나를 반겨주었다. 나는 내 에마가 있는 곳을 향해 갔다. 그리고 차 안에다 색과 코트, 그리고 하이힐을 던져 넣었다. 그리고 프런트에서 보이지 않는 쪽으로 여관의 뒤로 돌아갔다. 울퉁불퉁한 벽돌을 잡고 등반을 시작했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하지만 겨울의 한기에 얼어붙은 벽돌들은 너무나 차가웠고 난 한 번도 등반 따위를 해 본 적이 없었다. 겨우 창틀을 잡았고 있는 힘을 다 내보았지만 아까 쓰레기 봉투를 돌리느라 힘이 너무 빠져버렸다. 시간을 길게 끌면 안 된다. 아직은 새벽녘이라서 어둠에 쌓여 있지만 혹시 누군가가 이 장면을 본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 쿵 하고 머리를 찢으며 방으로 들어왔다. 우선 청테이프를 뜯어내며 가발을 벗었다. 너무 따갑다. 다음은 귀걸이. 귀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어쨌든 귀걸이 2개도 무사히 빼냈다. 그리고 난 입고 있는 옷 뒤로 내 옷을 겹쳐 입었다. 겨울이라서 정말 다행이다. 여름의 가벼운 옷차림으로는 절대 이런 트릭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화장도 지우고 가발이랑 귀걸이,
이따위 것들은 무스탕한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완벽하게 다시 남자로 변신한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가방을 집어들고 룸을 나왔다. 프런트가 보였다. 여기만 빠져나가면 완전한 탈출이다. 룸키를 프런트에 놓았다. 수고하세요.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빨간 머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룸키를 받았다.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엔 절대 안 올 거야. 이제 저 현관을 빠져나가면 다음엔 절대 안 올 거야.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었다. 현관을 응시하고 있는 나의 눈에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갑자기 나타났다. 우리는 격렬히 부딪혔고 난 가방을 놓쳤다. 가방이 공중에 뜬 그 1초도 안 되는 순간이 나에게는 10년처럼 느껴졌다. 저 가방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쓰레기 봉지가 터진다면 그러면 나의 눈물겨운 노력도 모두 화사가 된다. 나와 부딪힌 남자가 공중에서 가방을 낚아채 주었다. 그리고 징그러운 웃음을 띠며 그것을 나에게 건네주었다. 이거 죄송합니다. 그 남자는 나를 순식간에 지옥으로 끌고 내려갔다가 다시 천국으로 올려주었다. 가방을 든 나는 종종 걸음으로 현관을 빠져나왔다. 내 에마에 올라타자마자 시동을 걸고 모텔을 빠져나왔다. 성공이다. 나의 완벽한 계획과 엄마와 정화의 정신적인 도움으로 자칫 망가질 뻔한 내 인생을 지켜냈다. 눈물이 났다. 오늘 밤 나는 시체를 분해했고 인육을 먹어야 했고 귀를 뚫어야 했고 두피를 써야 했다. 저 모텔 안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쓰레기 봉투에 담겨져 있는 시체는 어디 야산에라도 버려버리면 그만이다. 워낙 산산이 분해를 해놔서 신원 확인조차 어려울 것이다. 나의 모텔 탈출 작전은 완벽한 성공이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허둥지둥 나가냐? 이런데 오는 사람들이 다 그렇죠. 뭐. 그건 그렇고 오늘은 돈 될 만한 상품이 좀 있었어. 말도 마요. 나이 많은 아저씨, 아줌마들만 버글거렸다니까요. 오늘도 공쳤네. 방금 나간 저 남자 손님이랑 같이 온 여자가 끝내주더라고요. 키도 훤칠한 게 재미있게 찍혔을 거예요. 너도 아직 못 봤어? 예, 좀 바빠서요. 근데 저 사람들 룸이 없어서 203호에 묵게 했거든요. 203호에는 카메라가 모자라서 욕실에만 설치를 했잖아요. 그게 좀 아쉽네요. 괜찮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어서 한번 확인해보자. 두 번째 이야기, 작은 방. 제가 지금까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귀신을 봤구나. 라고 생각되는 경험입니다. 몇 년 전 직장을 다니던 시절 항상 늦게 끝나는 일인데다가 부업으로 과외까지 겹쳐 집 근처에 오니 어느덧 밤 12시가 훌쩍 넘어 아파트 주변이 온통 캄캄해졌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밤 11시쯤부터 비상구를 포함해 온갖 불을 다 꺼버리는 데다가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라 자동 센서도 없어서 엘리베이터 안을 제외한 모든 곳이 어두컴컴하죠. 저희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앞문과 뒷문이 있고 뒷문과 엘리베이터 사이에 관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12시가 지나면 관리실 불도 안 켜고 그 안에서 주무시는 관리실 아저씨는 별 도움 안 되죠. 워낙 어두운 탓에 약간 무서운 생각이 들긴 했지만 앞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뒷문 쪽에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오는 두 여자가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나란히 서서 기다리더군요. 게다가 저랑 같은 짝수층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앞문까지 남은 거리는 약 10m. 뛰어간다면 같이 탈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든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 여자들이 타더군요. 같이 타는 걸 포기하고 천천히 걸어가서 그 엘리베이터 앞에 선 순간 채 30초도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1층에 그대로 서 있는 엘리베이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자들이 얘기하느라 정신없어서 층수를 안 눌러 그대로 1층에 서 있구나. 버튼을 누르면 안에 여자 둘이 있겠네. 버튼을 누르고 문이 열린 순간 그 상태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엘리베이터.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홀수층을 탄 걸 잘못 본 건가? 하지만 옆 엘리베이터 역시 1층에. 설령 4층에 사는 사람들이라 해도 그 짧은 시간에 4층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건 불가능. 집에는 어떻게 가지? 엄마한테 전화를 할까? 아니, 분명히 주무실 텐데. 비상계단으로 올라갈까? 비상등도 안 켜진 계단을 12층이나 올라가느니. 홀수층 엘리베이터를 탈까? 어차피 한 층은 그 컴컴한 계단으로 가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약 10분간 서서 고민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서 짝수층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두근두근하더군요.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우연인지 조화인지 아군인지 1층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요. 땡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립니다. 난 분명히 12층을 눌렀는데 이건 짝수층 엘리베이터인데 게다가 4층 이상에서만 서는 엘리베이터인데 문이 열린 건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밖은 칠흑같이 어둡고 3층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층이라 문 바로 앞에 자전거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3층에서 내려서 12층까지 걸어갈 자신은 없었습니다. 절전을 위해 닫힌 버튼도 먹히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기까지 기다리던 그 몇 초가 정말 얼마나 긴지. 하지만 결국 문은 닫히고 드디어 12층. 가슴을 진정시키며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워낙 가위 눌려본 경험이 없는지라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편히 잘 자고 일어난 그 다음 날. 나도 귀신을 봤네라는 다소 들뜬 마음으로 엄마께 신이 나서 말씀을 드렸죠. 한껏 무서워하실 걸 기대했는데 엄마의 반응은 어이없게도 무덤덤하게 그럴 수도 있겠네. 내심 김 빠져서 다음 말을 기다렸는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었죠. 저희 동 10층에 한 부부와 두 딸이 살았답니다. 남편의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겼는지 부인이 자살 시도를 했답니다. 욕실에서 두 딸을 목 졸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현재 병원에 있다는 소문을 들으셨답니다. 그럼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본 그 두 여자는 세 번째 이야기 90년대 통신병 괴담. 저는 1사단에서 전진부대 1대대 통신병으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199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훈련 중이었습니다. 그때 큰 훈련이었는데 ATP라고 기억합니다. 저는 훈련을 할 때 유선전화 가설병으로 일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선전화 설치 작업이죠. 그때 저는 상병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쉬고 있는데 선임하사가 3중대 전화선이 단선된 것 같으니 잡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한 서일병과 함께 작업하러 나갔습니다. 단선된 곳은 탱크 연습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9시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깜깜해서 완전히 랜턴에 의지하며 작업하던 중 제 뒤쪽 야산 쪽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놀러 나왔나 생각하고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하던 중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탱크 연습장이고 저수지는 500m 거리이고 집은 없고 목소리로 들어보니 아이들 같고 이렇게 깜깜한 데서 우리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웃는다. 그 순간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여기 어디서 왔나 보지 하고 넘겼습니다. 서일병도 아무 일 없는 듯 작업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빨리 대충 단선을 잡고 테이핑을 대충 하고 뒤돌아서 한 50m 걸어오면서 서일병에게 말했습니다. 진서가, 그런데 아까 거기 애들이 떠들던데 애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런 곳에 왜 있을까? 그러자 서일병이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김상병님도 들리십니까? 저 말소리. 제가 들리지 않냐? 라고 묻자 서일병과 저는 순간 눈을 맞추고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500m 벗어났을 때쯤 서일병이 말하더군요. 어제도 자기가 작업하다가 그 소리를 들어서 고참한테 말했다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욕먹어서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않았답니다. 자기는 헛소리를 듣는 줄 알았는데 저까지 그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웃던 소리와 하던 말을 들었냐고 물어보자 서일병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 행색에 대해 말하던 것과 같이 놀까 하면서 둘이 대화하던 내용까지 그리고 쟤네는 교회에 가고 있네라고 말하던 것까지 똑같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사람인데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겠지 하고 그곳을 돌아보았습니다. 500m쯤 떨어진 작업하던 곳 바로 옆에 하얀 불 두 개가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희는 말문이 막혀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한 300m 더 달렸을 때 우리는 힘들어 걸어갔습니다. 저거 진짜 뭐 있나 보다 하고 놀라서 여기까지 쫓아오진 않겠지 하는 생각에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만약에 진짜 귀신이면 착하게 마음먹고 사람들 놀라게 하지 말고 부디 좋은 곳에 가서 살아라. 그러자 내 귓가에 바로 옆에서 말하는 듯이 네하고 대답하더니 막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서일병이 말했습니다. 김상병님, 방금 것도 들으셨습니까? 네하고 대답하고 웃는 거 들으셨습니까? 소름이 돋아서 진짜 뒤도 안 보고 뛰어왔습니다. 1시간 반 거리는 될 텐데 40분 만에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나와 서일병이 겪은 일을 고참에게 말하던 중에 대장님이 저희 막사에 순찰 중에 들어오셨습니다. 취침 시간에 안 자고 무슨 말이 그렇게 재미있길래 안 자느냐고.
자기도 좀 듣자 하길래 고참이 대대장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대장이 저희를 혼내면서 쓸데없는 유언비어 퍼뜨리지 말라고 하면서 내일 그곳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속으로 영창 가게 생겼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하튼 자는 둥 마는 둥 그 다음 날 대장과 저와 고참과 서일병과 같이 전차 연습장에 갔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었지요. 고참이 그래도 작업하던 곳 뒤쪽, 즉 야산 너머 뒤쪽에 마을이 있는데 가서 물어보자고 하여 마을로 갔습니다.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물어보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전차 연습장 바로 옆에 있는 물탱크에서 1년 전에 어린 오누이가 장난치다가 둘 다 익사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바로 그 야산 밑에 묻었다고. 그래서 대장과 저와 일행들은 산에 있는 무덤을 가보았습니다. 묘비에 이렇게 써 있더군요. 죽은 날 5월 3일. 저희가 작업하던 날 5월 3일, 정확히 1년째 되던 날이더군요. 저는 다행히 영창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대 갔을 때 제가 이병일 때 있던 일입니다. 법원이라는 곳, 파주 근처에 있는 곳에 저희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위를 눌릴 때마다 판초를 뒤집어 쓴 거구 2m 정도 되는 놈이 저를 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놈이 얼굴이 시커먼 게 눈알만 하얗게 뜨고 저를 노려보는 겁니다. 저는 가위 눌릴 때마다 그놈이 쳐다보길래 자리를 바꾸어 잔이 안 눌리더군요. 그 이야기를 고참에게 장난식으로 말하자 고참이 말하더군요. 이 녀석도 귀신 봤구나 하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넌 몰랐냐? 뭐를 말입니까? 여기 우리 부대가 원래는 미군 병원이었어. 여기서 근무하는 군바리들은 여기서 자다가 가위 눌리는 애들은 전부 양키 귀신을 본다더군. 즉 제가 본 그놈은 흑인 귀신이었다는 이야기지요. 네 번째 이야기, 쓰지 못하는 관. 나는 회사원이다. 나는 가난하고 돈도 얼마 못 버는 작은 중소기업 사원이었다. 매일 상사에게 잔소리를 듣는 스트레스와 일의 스트레스가 엄청났다. 담배는 하루에 2갑씩 피우는 꼴초였다. 습관적으로 손이 자꾸 앞주머니에 담배로 갔다. 하지만 일의 스트레스와 담배의 중독감에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었다. 항상 내 옷에는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서 직원들이 나를 보면 인상을 찌푸렸다. 이런 내가 나도 싫었다. 오늘은 드디어 월급날이다. 몇 푼 안 되지만 그래도 오늘은 취하고 싶었다. 게다가 그날은 상사에게 잔뜩 욕을 먹어서 열받아 술을 잔뜩 마시고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해 한강 근처를 갔다. 어느 이상하게 생긴 할머니가 나를 불렀다. 이복의 젊은이, 쓰지 못하는 라이터를 사지 않겠나? 참 특이한 할머니시네. 쓰지 못하는 라이터를 어떻게 판답니까? 그냥 넘기고 가려고 했는데 왠지 그 할머니가 우리 엄마와 닮았다. 돌아가신 우리 엄마와 닮은 푸근한 느낌이 들었다. 할머니, 그 쓰지 못하는 라이터 얼마인데요? 사려고. 싸게 20만원만 줘. 20만원이라니. 돈이 무지 궁하신 할머니였나 보다. 부루 이웃주는 셈치고 사야겠다. 나는 술김에 라이터를 20만원이나 주고 사버렸다. 게다가 쓰지 못하는 라이터를. 다음날 아침 정신이 없었다. 이런 지각이군. 정신없이 옷을 입고 제대로 씻지도 않고 냄새나는 양말을 대충 물에 헹궈 다리미로 말렸다. 그리고 뛰어갔다. 전철을 타기 위해 돈을 내려는 순간 앞불사. 돈이 1,000원도 없다. 어제 술김에 그만 라이터를 20만원씩이나 주고 산 것이었다. 내 생활비가 몽땅 날아간 순간이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몇 킬로나 되는 거리를 걸어갔다. 오늘도 상사의 잔소리. 그깟 지각도 할 수 있는 거지 또다시 욕을 먹었다. 나는 열받아 습관적으로 손이 담배로 가지 않았다. 이상하게 담배가 피고 싶지 않았다. 나는 어제 그 쓰지 못하는 라이터를 찾아보았다. 속주머니에 꼬불쳐 박힌 라이터. 라이터에 이유 없는 신비감이 들었으며 이상하게 담배를 피우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날로 사람이 바뀌었다. 상사도 나를 다른 눈으로 보았다. 담배를 끄는 나는 하루하루가 상쾌하고 편안해졌다. 정말 기분이 좋았다. 며칠 후 나는 한강 주변에 다시 그 할머니를 찾으러 갔다. 그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맞은편 뒤 구석진 곳에 그 할머니가 보였다. 나는 할머니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물건을 파시나요? 이번엔 쓰지 못하는 지갑이라오. 사시겠소? 그건 얼만데요? 2천만원. 쓰지 못하는 지갑이 2천만원이라. 하지만 나는 이미 라이터에서 그 할머니의 신비감을 알았기에 집을 팔아 그 할머니에게 현금 2천만원을 주고 구멍난 지갑을 샀다.
친구들은 날 보고 미쳤다고 했다. 나는 그들을 비웃었다. 다음날 나는 찜질방에서 쉰 후에 회사를 찾았다. 그런데 배가 고팠다. 구멍 난 지갑에 2,000원 정도 넣은 것 같았다. 라면을 먹기 위해 돈을 꺼내려던 순간 갑자기 분식점 주인이 돈을 안 받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돈을 주려는데 자꾸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라면을 먹으며 생각해 보았다. 설마 쓰지 못하는 지갑은 이런 것. 그렇다. 나는 돈을 쓰지 않고도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은 금전에 관한 것이라면 다 되는 것이었다. 그날로 나는 집을 사고 벼락부자가 되었다. 기분이 좋았다. 여자를 거느리며 스포츠카를 타고 다녔다. 하지만 나는 무언가 부족했다. 며칠 후 한강 근처에 다시 그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는 역시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팔고 있었다. 나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할머니 덕분에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무얼 파시나요? 잘 됐수다. 이번에는 쓰지 못하는 관을 판다오. 쓰지 못하는 관. 나는 또다시 생각해 보았다. 쓰지 못하는 관이라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인가? 기분이 좋았다. 나는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돈이라면 얼마든지 드릴 테니 그 쓰지 못하는 관을 파세요. 이번엔 돈이 필요 없수다. 대신 내가 당신에게 판 쓰지 못하는 라이터와 쓰지 못하는 지갑을 돌려주시구려. 어차피 쓰지 못하는 지갑으로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졌고 부자인 데다가 쓰지 못하는 관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담배야 하루에 100갑도 피워도 될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좋습니다. 기다리세요. 나는 할머니에게 그 2개의 신기한 물건을 주고 쓰지 못하는 관을 사서 집으로 이고 왔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나는 돈이 많다. 한 번에 나라가 사장이 되었다. 그리고 회사를 크게 키웠다. 엄청나게 돈을 벌어댔다. 나는 일부러 공사판에 가서 서 있었다. 직원들이 나에게 말했다. 사장님, 안전모도 안 쓰고 자주 이런 데 오시면 위험합니다. 괜찮소. 나는 죽지 않소. 직원들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때였다. 하늘에서 거대한 철근이 떨어져 내려오는 것이었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놀랍게도 나를 직격해야 할 철근이 바람이 불더니 나를 피해 다른 곳에 떨어졌다. 사람들은 놀라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난 죽지 않아. 그날 밤 나는 많은 여자를 데리고 높은 강 위의 별장에서 파티를 열었다. 술에 만취한 나는 여자와 놀아나면서 나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 말했다. 나는 사실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 여자들은 다 말했다. 사장님, 취하셨어요. 이제 들어가서 주무세요. 못 믿는 건가? 그걸 누가 믿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럼 보여주지. 나와 보게. 나는 여자 직원과 여자들을 데리고 높은 절벽에 가서 말했다. 절벽 밑에는 엄청난 깊이의 물이 있었다. 나는 이곳에 떨어져도 살 수 있지. 여자들은 장난치는 줄 알았다. 이곳에 떨어지면 즉사해요. 사장님은 농담도 잘하셔. 사장은 그 절벽으로 뛰어내렸다. 여자들은 다 놀라서 소리쳤다. 다음날 신문에 기사가 났다. 한 20대 중반 사장이 절벽에 떨어졌다. 하지만 시체를 찾을 수 없어서 현재 조사 중. 나는 몰랐다. 쓰지 못하는 관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시체를 찾을 수 없다는 뜻도 된다. 나는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죽고 말았다. 5번째 이야기, 나를 쳐다보는 소녀. 20대 중반을 훌쩍 넘어서 후반, 이제 곧 30을 바라볼 나이이다. 나는 3년 전 실로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일을 경험했다. 안산에 위치한 컴퓨터 학원. 그렇다, 나는 컴퓨터 학원의 강사이다. 지하 1층에 있던 학원은 예전 작은 입시 학원을 개조하여 지금의 컴퓨터 학원이 되었다. 학원 내부는 가운데 사무실이 위치하고 사방으로 12강의실, 3강의실, 45강의실, 그리고 복도를 지나 나오는 6강의실, 7일원 강의실이 있다. 6강의실을 가기 위해선 복도를 지나 7강의실을 거쳐야 한다. 강사라는 직업이 강의가 전부는 아니다. 특히 컴퓨터 학원 강사는 더더욱 아니다. 새벽부터 점심까지 이어지는 성인반 강의, 그리고 오후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초중고등반과 성인반 수업. 이 모든 것을 마쳐야만 하루 일과의 절반이 끝난다. 바로 서류 정리와 학편 정리, 그리고 컴퓨터 수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150여 대 남짓하는 컴퓨터는 남자 강사 3명이 전담하여 수리를 한다.
수강기간 내에는 개념 없는 초딩이 깔아놓은 게임과 개념 없는 성인이 깔아놓은 야동 및 성인 사이트를 지우는 것이 전부지만 중간중간 포맷부터 해야 하는 컴퓨터가 종종 눈에 띈다. 그때는 철야가 되는 것이다. 그날도 남자 강사 3명이 철야를 생각하며 바쁘게 컴퓨터 수리에 들어갔다. S 선생은 13강의 실, P 선생은 45강의 실, 나는 6강의 실을 담당하였다. 6강의 실을 가려면 복도를 지나 715강의 실을 지나가야 했다. 예전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 창고로 쓰였지만 늘어난 학생 덕분에 다시 강의실로 되찾은 지 얼마 안 된 곳이다. 하지만 기분이 나빴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업 중에는 몰랐지만 늦게까지 학원에 남아서 일을 할 적에 항상 7강의 실을 지날 때마다 알 수 없는 시선을 느껴서일지도 모른다. 6강의 실 컴퓨터를 정리할 때면 언제나 음악을 크게 켜둔다. 괜히 딴 생각이 나면 일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언제나처럼 컴퓨터 본체를 분해하고 여러 부속품들을 손보는데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끼익하고 일정하게 들리는 소리. 분명 무엇인가 흔들리는 소리다. 음악을 크게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귓속 깊이 일정하게 들려왔다. 온몸에 닭살이 돋고 소름이 끼쳤다. 소리는 7강의 실 쪽에서 들려왔다. 무서워서인지 선뜻 나가보지는 못하고 핸드폰으로 다른 강의실에 있는 S 선생을 불러왔다. 모르는 것이 있다며 물어보는 척하며 7강의실에 뭐가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S 선생이 도착할 무렵에 이미 소리는 그쳐 있었다. 내심 무서웠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컴퓨터 수리를 하였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조금 넘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7강의실과 복도를 지나 사무실로 가려 하는데 다시 한번 끼익 소리와 함께 7강의실 쪽으로 섬뜩 이유 모를 기운이 느껴졌다. 그 기운을 따라 시선을 옮기는 순간 나는 쓰러질 뻔했다. 분명 밧줄에 목이 감긴 소녀가 나와 시선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흰 눈저이만 보였다. 이런 상황에 그것을 본 나도 지금에서 생각하면 웃기지만 분명 교복 복장에 천장에 밧줄을 걸어 놓을 만한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밧줄이 묶여져 있었다. 아니, 그냥 걸쳐져 있는 듯이 보였다. 그리고 밧줄이 조금씩 흔들릴 때면 어김없이 끼익 소리가 들려왔다. 다리도 움직이지 않는다. 소리도 나오지 않는다. 흔들리는 소녀의 흰 눈동자와 눈이 마주친 지 몇 분이나 지났을까?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건드리면서 내 몸의 모든 기운이 빠져나가듯 내 몸은 그냥 쓰러지고 말았다. 온몸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으며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내 옆에는 S 선생과 P 선생이 걱정스러운 듯 안부를 물었다. 내가 조심스럽게 밧줄에 목이 묶인 소녀 있는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으나 그곳에는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S 선생 말로는 간식 먹자고 계속 나를 불렀으나 대답이 없자 P 선생과 같이 6강의실로 나를 데리러 왔는데 내가 멍하니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7강의실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한다. 계속 옆에서 불렀지만 대답이 없자 손으로 어깨를 흔들었더니 쓰러지더라라고 상황 설명을 하더군요. 헛것을 봤다고 하기엔 너무나 생생하였기에 모든 것을 동료 선생에게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동료 선생들은 내게 헛것을 봤을 거라며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서 쉬라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나 또한 너무나 황당하였기에 헛것을 봤을 거라 스스로 믿었다. 하지만 더 이상 7강의실을 지나 6강의실에 갈 용기는 없었다. 하는 수 없이 S 선생과 나는 강의실을 바꾸어 컴퓨터를 수리하였다. 이미 S 선생이 담당하였던 강의실은 거의 모든 컴퓨터가 수리를 마친 상태였다. 기운도 없고 해서 사무실로 나와 간단히 영화 한 편 보고 잠을 청하기로 했다. 다른 동료 선생들은 계속하여 컴퓨터 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동료 선생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컴퓨터로 영화를 감상하였다. 컴퓨터 책상이 벽에 붙어 있어 모니터는 또한 벽에 붙어 있었고 모니터 위에는 커다란 거울이 걸려 있었다. 그 당시 기운이 없어서인지 영화를 본 지 몇 분 안 되어 잠이 들었다. 한참 잠을 자던 중 무엇인가 내 몸을 누르듯한 기운에 문득 눈이 떠졌다. 그런데 주위 상황은 이미 동료 선생이 컴퓨터 수리를 마치고 형광등을 전부 끈 상태였기에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웠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두려움에 사무실 스위치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어두워진 주위의 방향 감각까지 헷갈린 나는 어떻게든 빛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바로 앞에 있는 모니터 전원을 눌렀다. 하지만 나의 실수였다. 퉁 하며 켜진 모니터에서 나온 빛은 나의 얼굴을 밝혔고 얼굴에 반사된 빛이 다시 거울을 비추었을 때 나는 기절하고 말았다.
파란 불빛 속에 비친 거울 속에 나의 모습 뒤로 목에 밧줄을 맨 소녀가 흔들리며 나를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절하였고 멀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끼익 소리가 내 귀를 울렸다. 동료 선생이 흔들어 깨웠을 때 간신히 눈이 떠졌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적셔진 나는 근처 사우나에서 몸을 씻은 후 학원 동료들에게 새벽에 일어난 사실을 이야기하였지만 모두 진지하게 들었을 뿐 믿지는 않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나는 그 후로는 천례를 하지 않았으며 7강의실 근처 수업은 다른 선생에게 인계하였다. 나중에 부원장님이 나에게 와서 한 이야기지만 전에 학원이 되기 이전 입시학원 일적의 여고생이 성적을 비관해 자살을 했다고 한다. 건물 이미지도 있고 해서 쉬쉬하고 넘긴 사건이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더 이상 학원에 있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다시 그 자살한 소녀와 만날 것 같은 생각에 바로 퇴사하였다. 그 이후로 몇 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가끔씩 그 학원을 떠올리며 그 소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곤 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그 소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만간 다시 한번 그 학원에 가보겠지만 그때는 잠시나마 그 소녀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겠다고 다짐한다.